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 하나뿐인 아들, 결혼해서 새 출발한다는데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큰맘 먹고 2억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차가운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과세 대상, 미신고 가산세 포함,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내 피 같은 돈, 내 아들한테 준 건데, 이게 왜 세금이야? 옆집 순이 엄마는 현금으로 조금씩 줬다는데, 나도 그럴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20년간 세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 정말 지겹도록 봤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정 때문에 좋은 마음에 시작했다가 증여세 폭탄 맞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훨씬 더 독해지고 촘촘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왜냐고요?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세금을 더 걷어내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들 성과급으로 받아간다는 겁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요.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예전에는 사정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실적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설마 하는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금,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세금으로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키시면 다가오는 세금 칼날을 피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 세금 87조 부족. 칼날은 이제 우리에게.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세금이 부족해서?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 곳간이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무려 8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합니다. 87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잘 안 오시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저 멀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복잡한 국제관계나 무역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 사정이 확 좋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들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 강화라는 칼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하면 으리으리한 빌딩에 사는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돈 잘 버는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만 주로 걱정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썼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도 깨달은 겁니다. 있는 사람들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이 막대한 세수 부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그 칼날이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의 문턱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섭게 발전한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찾고 마트에서 카드를 긁고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고 집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금융거래 기록. 이제는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우리의 모든 돈의 흐름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는 셈이죠.
예전처럼 세무 공무원이 일일이 서류 뭉치를 뒤져가며 조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 집 돈거래 좀 이상한데? 하고 콕 집어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래라도 이상 패턴이 보이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세금을 더 찾아내면 그 찾아낸 세금의 일부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포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월급만 받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세금을 더 거둘수록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애매한 부분까지 더 엄격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세금 추징이 곧 개인의 실적이자 보상이 된 셈이니까요. 결국 나라 살림은 어렵고 감시 기술은 발전했고 세금 걷는 사람들은 의욕이 넘칩니다. 이 무서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가족 간의 돈거래, 즉 부모 자식 간의 오가는 돈을 유독 예민하게 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래가 그들의 레이더망에 쉽게 걸리는 걸까요? 딸 결혼 축하 메모 한 줄에 3,240만 원.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4가지 기준. 맞습니다. 국세청이 유독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에 그토록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가족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고 또 받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하면서 변변한 서류 한 장 없이 큰돈이 휙휙 오가기도 하고 이자나 갚을 날짜 같은 건 아예 이야기조차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물론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 생각, 부모님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금을 걷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묻지마 거래가 바로 세금을 몰래 빼돌리는, 즉 탈세에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탈세가 바로 이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곤 하거든요.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눈물 젖은 돈을 평생 모아온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듣는 사람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전셋값이 보통 비쌉니까? 박 사장님, 큰맘 먹고 모아둔 돈 1억 5천만 원을 딸아이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란에는 그냥 우리 딸 결혼 축하한다. 이렇게 딱 한 줄 적었답니다. 그저 딸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불과 넉 달 뒤였습니다. 떡하니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온 겁니다. 증여세 및 가산세 통지서. 내야 할 세금이 무려 3,240만 원. 박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건 전세금이에요. 나중에 당연히 돌려받을 돈인데 이게 왜 증여세 대상입니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국세청의 답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따님과 주고받은 차용증 있으신가요? 그동안 이자는 꼬박꼬박 받으셨고요.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는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죄송하지만 명백한 증여입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속절없이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 딸 결혼 축하 메모 한 줄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거죠. 박 사장님의 이 억울한 사연 속에는 국세청이 가족 간의 돈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언제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크게 다음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자도 없고
갚을 계획도 없이 그냥 자녀에게 돈을 보낸 경우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줘라는 식으로 돈을 보냈다면 그건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 즉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린 오 여사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둘째, 차용증 없이 큰돈이 오간 경우입니다. 가족끼리는 말로 약속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증거 없는 거래는 증여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물론 매달 10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주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몇천만 원 단위의 큰돈이 아무런 서류 없이 쑥 들어가면 바로 이 돈 어디서 났냐? 며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죠. 셋째, 생활비 명목으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보낸 경우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수백만 원씩 자녀나 혹은 부모님께 보내는 돈, 이게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즉 가족 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부지런히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회사원 윤 과장님, 가명,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등학생 딸아이 대학 등록금 미리 마련해 주려고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딸명의 적금 통장에 넣었답니다. 내 아이 학자금 모으는 건데 뭐가 문제람? 싶었겠죠. 하지만 국세청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수입이 있다고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을 합니까? 이 돈 출처는 당연히 부모 증여죠. 결국 5년간 쌓인 1억 2천만 원 중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에 대해 고스란히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보셨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순식간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국세청의 그물망은 이렇게 촘촘하고 냉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가족 간의 돈거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뒤탈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방패막이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인정받는 첫 단추, 제대로 된 차용증 쓰는 법 A to Z. 그 첫 번째 방패막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종이 한 장, 좀 더 정확히는 금전대차계약서라고 부르죠.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세금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앞서 보셨듯이 국세청은 가족끼리인데 뭐 이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객관적인 증거, 바로 서류입니다. 말로 다 약속했는데요. 안 통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써요? 더더욱 안 통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냥 공짜로 준 돈, 즉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특히 부모 자식 간에 큰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이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증여세 폭탄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차용증, 어떻게 써야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냥 A4 용지에 아무개에게 얼마 빌려준다, 이렇게 대충 적으면 될까요? 천만에요.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도 당당하게 이건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째, 빌려주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억 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위조나 실수를 막기 위해 꼭 한글로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금 1억 원정, 억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나 금액을 잘못 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자식한테 돈 빌려주면서 무슨 이자까지 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세법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이자를 안 받기로 약속했다면 국세청에서는 그 차액만큼 혹은 이자 전체를 공짜로 준 혜택,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좋은 마음으로 이자 안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반드시 연 4.6%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을 명시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중에 형편 풀리면 갚을게 이런 식의 약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부터 5년간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해당 월의 이자를 채권자, 빌려준 사람의 XX은행 계좌번호로 상환한다와 같이 상환 시작일, 기간, 방식,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 진짜 금전거래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과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측 모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도장보다는 위조가 어려운 자필 서명이 법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가능하면 양측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각자 자필로 서명하고 그 날짜까지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런 계약 한 적 없다는 딴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들여 작성한 차용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원본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은 채무자가 한부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증은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물론 소정의 공증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서류로 이만한 게 없죠. 자, 이렇게 금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셨다면 일단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잘 깬 셈입니다. 한숨 돌리셨나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도 국세청의 날카로운 눈은 서류 너머의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거든요. 서류는 서류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서류는 거들 뿐.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4가지 실천 방법, 성공 vs 실패 사례. 자, 차용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요? 물론 잘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제 다 됐다 하고 안심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하거든요. 그들은 잘 만들어진 서류 한 장 너머에 숨겨진 진짜 돈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변호사 도장까지 찍힌 번지르르한 차용증이라도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흔적, 즉 실제 상환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국세청은 그걸 그냥 빌린 척 연기하는 위장 거래로 보고 가차없이 증여세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무섭죠? 결국 차용증은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기본 증거일 뿐, 진짜 승부는 그 약속대로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는가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건 것만 번지르르한 가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빌리고 갚는 거구나 하고 깔끔하게 인정해 줄까요? 제가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험해 본 결과 최소한 다음 4가지는 목숨처럼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핵심 비결입니다. 첫째, 약속한 이자는 단 하루도 어기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야 합니다. 매달 주기로 했으면 매달, 분기별로 주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 그대로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쓱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할 때 받는 통장 메모 또는 내 통장 메모란에 2025년 5월분 이자 지급처럼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딱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결정적인 이자 지급 기록 증거가 됩니다. 둘째, 원금도 차용증에 적힌 상환 계획대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매달 원금까지 갚으려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라도 나눠서 꼭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 역시 당연히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 3회차와 같이 구체적으로 남기셔야 하고요. 만약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약속한 대로 원금을 갚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다시 만나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당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 같은 것을 추가로 작성하고 서명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모든 이자와 원금 상환 거래는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주고받은 걸 어떻게 알아?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국세청은 통장 내역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항상 계좌 이체로 거래하고 그 명확한 이체 기록, 날짜, 시간, 금액, 메모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나는 약속대로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넷째, 1년 이상 아무런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1년 넘게 돈거래 흔적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당연히 이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지 실제로는 갚을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준 거네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당장 약속한 돈을 갚기 힘들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정말 힘들더라도 단돈만 원이라도 꾸준히 갚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애. 자,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 장로님, 가명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들이 번듯한 사업을 시작한다기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빌려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차용증도 준비하셨죠. 연 4.6% 이자를 받기로 약속도 하셨고요. 처음 두 달은 아들이 약속대로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습니다. 통장 메모에도 6월 이자, 7월 이자라고 꼼꼼하게 찍어서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이 그만 예기치 않게 어려워진 겁니다. 매달 이자 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 약한 이 장로님, 그만 아들아, 힘들면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한꺼번에 줘도 된다. 힘내라 하시며 이자 독촉을 멈추셨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였지만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어김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당당하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내밀었지만 조사관의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공증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무려 22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에 대한 노력이나 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 약정도 없으시고요. 저희는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은 꼼짝없이 1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3,2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도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도 실제 상환이라는 객관적인 기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강 사장님, 가명
경우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자녀의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시면서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했고 법정 이자율인 연 4.6%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시나 자녀의 사업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속된 이자를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님은 이 장로님과는 달랐습니다. 자녀가 이자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힘든 건 알겠다. 그럼 이번 달은 약속한 금액 다 못 보내더라도 딱 5만 원이라도 보내라. 대신 통장 메모에는 반드시 3월 이자 일부 지급이라고 정확히 남기고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미루지 않고 바로 아들과 만나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첫 1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2년 차부터 분기별로 원금 30만 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새로운 계획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의 사업이 안정되자 그동안 밀렸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정산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이체 메모에 3월, 6월 미지급 이자 일괄 정산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남겼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강 사장님 역시 2년 뒤 세무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자 지급 노력과 체계적인 변경 약정서 관리 기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금전 대차 관계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결과는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현명한 대처가 아닐 수 없죠? 보셨죠? 똑같이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행동과 기록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그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강 사장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만들고 관리했기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용증,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 등 차곡차곡 쌓아둔 소중한 증거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된다.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총정리. 보셨죠?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그 노력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강 사장님처럼 철저하게 증거를 만들고 관리했기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용증도 잘 썼고 실제 돈거래 기록도 꼼꼼히 남겼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소중한 증빙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기, 차용증과 실탄, 거래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것이 보통 몇 년치 거래,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샅샅이 뒤지거든요. 몇 년 전에 주고받은 돈거래 내역, 그때그때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증거 자료들도 최소 5년 이상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나중에 증거가 부족하네요. 라는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증빙 자료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세무조사 대비 서류로 챙겨두어야 할까요? 물론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혹시 공증을 받으셨다면 공증서류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돈이 오고 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은행의 송금 확인증이나 이체 내역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별표 5개. 강조하지만 반드시 이체 메모가 명확하게 찍힌 내역이어야 합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같은 메모 말입니다. 그냥 얼마 보냈다는 숫자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전체 사본이나 특정 기간의 거래 내역서도 필요하고요. 중간에 상환 계획을 변경했다면 그때 작성했던 추가 약정서나 이자 계산과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한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 모든 서류들이 모여 이것은 명백한 금전 대차 거래였다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대화 내용, 네, 바로 그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도 아주 결정적인 세무조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카톡 가지고 뭘 싶으시죠? 실제 사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대학 교수이신 최 교수님, 가명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해외 명문 대학원에 합격해서 유학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답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차용증도 작성하고 연 4.6%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최 교수님은 차용증 있으니 걱정 없다 싶었는데 이게 옌걸. 이사하면서 그 중요한 차용증 원본을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최 교수님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아들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차용증 쓰기 바로 전날, 아들아,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차용증 쓰자꾸나. 금액은 8천만 원, 이자는 법대로 연 4.6%로 하고 상환 조건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고 간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달 아들이 꼬박꼬박 아버지, 이번 달 이자 001 보냈습니다. 이체 메모에 4월 이자라고 적었어요. 라고 보낸 확인 메시지와 함께 실제 이체 내역까지 캡처해서 보내온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최 교수님은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매달 실제로 이자를 받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함께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차용증 원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톡 대화 내용과 은행 이체 기록 덕분에 실질적인 금전 대차 관계를 인정받아 무사히 세무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카카오톡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자료가 때로는 결정적인 증거, 즉 세무조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족 간 돈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사소해 보여도 절대 함부로 지우거나 버리지 마시고 꼭 5년 이상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증빙 자료 관리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차용증 분실 대비로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차용증 작성. 둘째,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 만들기.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관리. 이 세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워두면 웬만한 세무조사 태풍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시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족끼리는 도대체 얼마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요즘 세상에 누가 계좌이체해요? 현금으로 주면 정말 안전한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얼마까지 괜찮아요?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죠? 자주 묻는 질문과 위험한 착각들. 자, 앞서 세 가지 중요한 기둥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증빙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웬만한 세금 걱정은 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아직 남아 계실 겁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딱 얼마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줘도 괜찮은 건데? 라거나, 에이, 복잡하게 서류 만들고 계좌이체할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몰래 주는 게 낫지 않아?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가족 간에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증여세에도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혹은 할아버지와 손주처럼 직계존 비속 사이에는 10년 동안 주고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 한도가 훨씬 커서
10년간 총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10년 동안 총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딱 한 번 5천만 원, 6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16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셨고 2024년에 또 4천만 원을 주셨다면 10년 동안 총 7천만 원을 주신 거죠. 그럼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고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년마다 이 한도는 새로 갱신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인데,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법상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종이 위의 계산일 뿐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한 푼 안 받는다고? 이거 진짜 빌려준 거 맞아? 그냥 준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괜히 무이자 증여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느니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자를 명시하고 실제로 꼬박꼬박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몰래 주는 게 안 걸리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제발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현금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국세청은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속현금 흐름까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의심거래보고제도, STR라는 두 개의 강력한 감시망 덕분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동일한 은행 창구나 ATM 기기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은 그 사실을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당연히 국세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000만 원. 이 기준 금액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의심거래보고제도 STR입니다. 이건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도 거래하는 방식이나 패턴이 평소와 다르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은행 직원이 이 거래 좀 수상한데요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현금 거래가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여러 날 동안 연속해서 99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해 간다면 1,000만 원은 안 넘겼지만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금액을 잘게 쪼개서 감시망을 피하려는 행동을 스머핑이라고 부르는데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장씨 부인, 가명, 이 딸 전세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900만 원씩 총 6,3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인출 패턴 때문에 은행에서 위심거래로 보고했고 결국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현금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직전 2주부터 이후 2주까지 총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고액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상속이 임박했을 때 예금을 왕창 현금으로 빼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 내역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금 거래를 해야 한다면 아주 조심스러운 차선책으로 여러 은행을 나눠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는 식이죠. 동일 은행이 아니면 정보가 즉각 공유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자주 반복하거나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정말 최후의 임시방편일 뿐 결코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가족 간 돈거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무조건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체 목적에 생활비 지원, 5월 이자 지급을 메모란에 명확히 남기십시오. 둘째, 자녀 학비나 병원비 등은 자녀에게 돈을 줘서 내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직접 학교나 병원의 지정 계좌로 바로 송금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납입 증명서는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셋째,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5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은 어설프게 감추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 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이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과 위험한 착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보셨듯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말,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소중한 재산, 아는 만큼 지킵니다. 이제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과 위험한 착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보셨듯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말,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5년 5월부터는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포상금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나 더욱 매섭게 빛날 것이고 AI와 빅데이터라는 첨단 기술은 우리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 실시간으로 감시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설마 우리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것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아니람이 결국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가족 간의 증여세, 상속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내주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해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미리 원칙대로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세무조사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위기를 넘기신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한 분들은 웃었지만 괜찮겠지 하고 손 놓고 계셨던 분들은 예외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세무조사 대비에 있어서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3가지 핵심 원칙,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첫째, 가족 간에도 철저하게 빈틈없는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둘째, 서류만 그럴싸하게 만들지 말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는 거래 흐름 만들기. 셋째,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증빙 자료 최소 5년 이상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기.
이 세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워두신다면 다가올지도 모르는 세무조사라는 태풍 앞에서도 훨씬 더 당당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와 세금 폭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 평생 땀과 눈물로 일궈오신 귀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